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에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름 장사가 잘 돼서요. 1년 순이익만 억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매출 관리만 하고 있는데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하다가 갑자기 여유 시간이 많아지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추천으로 썰밤 채널을 구독하게 됐는데 이런 재밌는 세상이 있는지 미처 몰랐네요. 올라오는 사연 들으면서 울고 웃고 하다가 저도 제 과거를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시집살이라면 저도 남들 못지않게 당할 만큼 당했거든요. 듣다 보면 속이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여동생 셋이서 살았어요. 엄마는 여자 혼자 몸으로 저희 자매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신데요. 과일 노점, 김밥 장사, 주방 이모 등 돈이 드는 굳은 일은 죄다 하셨죠. 늘 밖에서 일하느라 바쁜 엄마 대신에 제가 집안 살림을 돌봤어요. 새벽같이 나가는 엄마가 끼니 굽는 게 신경 쓰여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고요. 2살 터울의 동생을 씻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것도 제 몫이었죠. 그러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저도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통닭집에서 서빙 일을 하다 나중엔 신문 배달을 했는데요. 한 3년 정도 성실하게 일하니 저희 지점 사장님이 저를 좋게 보셨나 봐요. 언제까지 알바만 할 거냐고, 이제 제대로 된 회사 들어가서 따박따박 월급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를 지인이 일하는 물류회사에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뒤로는 그 회사에서 자잘한 사무 업무를 보면서 격리로 일했죠. 엄마는 다른 부모들처럼 제게 일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는 잔소리를 차마 하지 못하셨어요. 집안 형편이 그만큼 어려웠으니까요. 몰랐는데 그게 엄마 가슴에 꽤 큰 한으로 남았나 봐요.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된 뒤에 엄마와 술 한잔 기울이는데 문득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우리 딸 처음에 학교 그만뒀을 때 돈 안 벌어도 된다.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런 말 못해줘서 미안해. 그때 엄마 원망 많이 했지? 갑자기 옛날 일은 왜 꺼내고 그래? 내가 공부가 체질에 안 맞았던 건데 뭐. 엄마 원망한 적 없어. 아니야. 너도 다른 애들처럼 대학도 가고 싶었을 거고 이루고 싶은 꿈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수영이 대학 들어가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계속 네가 눈에 밟히네. 그 해에 여동생이 꽤 이름난 명문대에 합격했거든요. 엄마는 기쁜 한편으로 계속 제가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이 술이 좀 들어간 탓인지 갑자기 눈물이 울컥 쏟아졌어요. 엄마가 원망스럽다든가 동생이 질투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학교를 그만둔 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가슴에 큰 응어리로 남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선택한 일인걸요. 하지만 그런 제 결정에 당사자인 저보다 엄마가 더 다쳤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제 눈물을 오해한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다시 해.
검정고시만 치면 대학도 갈 수 있잖아. 우리가 옛날처럼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이 아쉬운 그런 처지도 아니고. 에이, 수양이 학비도 생각해야지.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됐어. 내 머리로 공부는 무슨. 왜? 네 머리가 어때서? 학교 다닐 적에도 늘 엄마 대신 집안일하랴 수양이 돌보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 너도 한다면 잘할 거야. 미정이 너 죽은 네 아빠 닮아서 머리 좋은 편이야. 엄마가 알아. 엄마의 계속된 권유에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못다 이룬 학업에 대한 미련 정도는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불안했어요. 저희 세 가족 생활비와 동생 학비, 거기에 제 공부 비용까지 식당 일 하는 엄마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고 생각했죠. 고민 끝에 저는 낮에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어요. 다행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님도 배려를 많이 해줘서요. 업무 시간에도 틈날 때마다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이 뜻하지 않게 좋은 선생님도 한 명 생겼는데요. 바로 저희 팀 과장님이었어요. 알고 보니 과장님이 당시 저희 회사에선 드물게 대학 졸업까지 한 분이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검정고시 준비한다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갑자기 커피 한 잔을 사주시면서 그러더군요. 미정씨, 요즘 검정고시 준비한다며? 아, 네, 맞아요. 공부는 잘 돼가? 일하고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나름 할만해요. 미정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참 성실하고 야무져. 잘 생각한 거야. 뭐든 공부해서 손해볼 건 없거든. 내가 이래봬도 대학 졸업할 때 우리 과 1등으로 졸업했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무뚝뚝하고 어렵기만 한 상사라서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대충 상황을 넘겼는데요. 아무래도 기초가 없어서 그런지 수학 같은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학원을 다닐까 싶어도 그 비용을 생각하면 너무 아까웠고요. 그래서 망설이다 과장님을 찾아가서 문제집을 내밀었어요.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좀 알려주실 수 있냐고요. 그럼 과장님은 뒤에 해설을 보고 따로 공부해서라도 성의 있게 가르쳐 주셨죠. 덕분에 진도는 쭉쭉 빠졌고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연달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과장님한테 참 감사했죠. 과장님, 이게 다 과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미정씨가 열심히 해서 붙은 건데. 아니에요. 과장님 없었으면 저 혼자선 못 해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약속 있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에이, 됐어. 미정씨 월급 뻔히 아는데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냥 내가 살게. 아니에요. 제가 사야죠.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붙은 날 과장님과 단둘이 밥을 먹었어요. 어쩌다 보니 술도 한잔하게 됐죠. 평소엔 과음하는 편이 아닌데 그날은 너무 기뻐서일까요? 제 주량을 훨씬 넘겨서까지 마셔버렸고요. 어느 순간 기억이 뚝 끊겨버렸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낯선 여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바로 옆엔 과장님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맞아요. 과장님과 하룻밤 실수로 그만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전까진 과장님을 남자로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도 그럴 게 과장님은 저와 띠동갑이었으니까요. 자상하고 진중한 모습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랬을까 생각한 적은 있지만 설마 이렇게 하룻밤을 함께하게 될 줄이야. 기겁한 저는 그대로 과장님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고요. 다음날 아프단 핑계로 회사도 하루 쉬었네요.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과장님을 영영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이튿날엔 다시 출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웬걸 과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미정씨 왔어? 좋은 아침 하고 태연하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다행이다 싶은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룻밤까지 함께 보낸 여자를 이렇게 모른 척할까 싶었네요. 난 과장님이 처음이었는데 저 나이쯤 되면 그런 망측한 일도 흔한 걸까? 과장님이 바람둥이가 아닐까? 아님 내가 너무 별로였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저도 똑같이 무시하자였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과장님과 업무적인 일을 제외하면 거의 말을 섞지 않았죠. 그런데 이 뜻밖의 사고랄지 운명이랄지 예상치 못한 일로 과장님과 다시 엮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언젠가부터 몸이 자꾸 무거워지고 밑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과장님과 보낸 그 단 하룻밤으로 애가 들어선 거였어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지울까 생각도 해봤지만 뱃속에 들어선 생명을 제 손으로 죽이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며 괴로워하다 과장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과장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 임신했어요. 그날 일 기억하시죠? 저희 같이 술 먹었던 날.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떼자 과장님의 두 눈이 커다래졌어요.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지? 미정씨 임신했다고? 확실해? 네, 며칠 전에 병원 가서 확인했는데 이제 6주 됐대요. 과장님이 나 몰라라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웬걸 과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미정씨는 괴로워 보이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나 정말 너무 기쁘다. 네? 기쁘다고요? 그래. 나 사실 전부터 미정씨 계속 좋아하고 있었어. 여자로서. 하지만 미정씨는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 보여서 차마 고백도 못하고 있었거든. 과장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문득 과장님이 지난날에 저를 모른 척했던 것도 생각이 났고요. 그럼 왜 그때 하룻밤 보냈을 때 절 모른 척하신 거예요? 먼저 얘기도 안 꺼내셨잖아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건 미정씨가 후회하는 것 같길래. 충격받아선 회사도 하루 쉬었잖아. 혹시라도 퇴사해서 영영 못 보게 될까봐 겁이 나서 그랬어. 미정씨가 먼저 얘기 꺼내면 나도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알고 보니 저희 사이엔 작은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서로 용기가 없었던 거죠 뭐. 제가 얼떨떨하게 쳐다만 보자 과장님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정씨, 내가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애기 낳아주면 안 될까? 그 말씀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저랑 우리 애기? 그래. 미정씨만 괜찮으면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과장님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제가 내심 이 순간을 바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맞아요. 그 하룻밤 이후로 저도 과장님을 남자로서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없이 바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음엔 양가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엄마랑 여동생은 남편이 나이가 너무 많다고 걱정했고, 시가에선 제가 가난한 편모 가정에서 자란 걸 탐탁치 않아 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뱃속에 애가 들어섰는걸요. 결국 친정 엄마는 저만 행복하다면 됐다고 잘 살라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동안 제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라면서 제법 큰 돈도 쥐어주셨죠. 안 받으려고 해도 끝끝내 제 통장으로 넣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결혼 생활은 나름 행복했어요.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다정했고요. 뱃속의 아기도 이듬해 건강하게 태어나줬죠. 저와 남편을 반씩 닮은 예쁜 딸이었네요. 저를 맞닥쳐나 하는 시부모님과 때때로 부딪히긴 했지만 그래도 따로 사니까 견딜만 했어요.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명절 때나 생신 때 아니면 뵐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결혼 3년 차에 저희 가정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죠. 남편이 보증을 잘못 사면서 억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연봉은 몇 년째 동결이었어요. 뻔한 벌이로 저축은커녕 아이 분유값 대기도 빠듯했죠. 결국 고민 끝에 친정엄마가 준 비상금을 털었고요. 그것도 모자라 하나뿐이던 신혼집마저 팔게 됐네요.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저희 세 식구는 급한 대로 시가로 들어가게 됐어요. 남편이 어릴 때 쓰던 작은 방을 셋이서 쓰게 됐죠. 비좁은 건 둘째치고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이때다 하고 작정한 사람처럼 저를 모질게 괴롭혔어요. 제게 모든 집안일을 다 떠넘긴 건 물론이고요. 집에서 딸애를 보고 있으면 꼭 불러서 밭일을 시키곤 했죠. 처음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부르더니 나중엔 아예 대놓고 시키더군요. 우린 뭐 땅 파서 돈 버니? 며느리가 하늘 같은 시댁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하는 게 말이 돼? 너도 밥값은 해야지. 그럼요, 어머님. 그래서 살림은 제가 군말 없이 다 하잖아요. 근데 밭일까지 하는 건 좀 힘들어요. 수아도 아직 어리고. 어디 될 핑계가 없어서 애 핑계를 대? 누구네 안 키워봤니? 난 우리 병철이 갓난쟁이 때 등에 업고 아주 날아다녔어.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만 힘들다 소리를 해도 바로 눈에 쌍심지를 끼셨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더욱더 많은 일을 안겨주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밥 먹는 것도 아까워하는 분이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 놓인 생선이나 고기 반찬에 젓가락이라도 del라치면 바로 표정이 변하셨어요. 탁 소리 나게 수저를 내려놓고는 괜히 제게 물을 떠와라, 국 좀 더 달라 이것저것 시키셨죠. 어쩔 수 없이 식탁을 비운 다음 돌아오면 이미 제가 먹으려던 반찬은 없어져 버린 후였어요.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아버지 밥그릇에 수북하게 옮겨두셨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을 걸로 그러니 참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노예보다도 못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는 남편 아침을 먼저 차려주고요. 뒤이어 기상한 시부모님 밥을 차리고 그 다음에 아이 밥을 먹이고 나면 저는 밥 한 술 뜰 새도 없었어요. 바로 시부모님을 따라 밭으로 나가 농사일을 도와야 했거든요. 가엾은 저희 딸은 엄마 손길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찬 흙바닥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네요. 그러다 또 점심시간 되기 전에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와 점심상을 차리고요. 오후 밭일을 하다 보면 금방 저녁 먹을 때가 됐어요. 그럼 또 저녁상을 차리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챙기고 침대에 누우면 자정이 넘어갈 때가 허다했죠. 하루는 채 5시간도 못 자고 중노동을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애원도 해봤는데요. 돌아오는 건 날카로운 야단뿐이었네요. 엄살은 나 때는 더 했어. 애 낳고 바로 그날 밭에 나가 김을 맸다고. 그뿐인 줄 알아? 빨래도 개울가에서 한겨울에 손 빨갛게 얼어가면서 했어. 넌 요즘 세상에 태어나서 참 팔자 좋게 사는 거라고. 어머님, 그건 옛날이고요. 요즘은 다르잖아요. 밭일에 집안일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무엇보다 우리 수아 돌볼 시간이 없어요. 어릴 땐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중요한데 수아 얘가 순해서 그렇지 하루 종일 혼자 방치돼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얘가 또 애 핑계를 댔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고추도 아니고 기집애 하나 꼴랑 낳아놓고 유세는. 애초에 너처럼 보잘것없는 집안애를 내가 왜 허락했는데? 뱃속에 떡두꺼비 같은 장손이 있겠구나 싶어서 드린 거 아니야? 근데 낳아놓고 보니 이건 뭐 어디 쓸데도 없는 기집애를 낳아놨으니?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가 아들을 못 낳은 걸 구박하셨어요. 마치 약점 잡아 협박하듯이 하자가 있는 몸이라는 둥, 시바지를 들여야 한다는 등 온갖 모욕을 주셨네요. 너무 서럽고 억울했어요. 무엇보다 기필코 아들을 낳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생겼죠. 그래서 힘든 와중에도 남편과 꼬박꼬박 잠자리를 가졌네요. 하늘이 보기에도 그런 제 노력이 가상했던 걸까요? 시가에 들어오고 3년쯤 지나 또 임신이 됐어요. 낳고 보니 이번엔 아들이었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애를 막 낳고 진이 다 빠져 죽을 것 같은 순간이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왕자님이네요. 축하드려요. 하던 그 순간에 눈물이 팽 돌더군요.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까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네가 드디어 박씨 집안 며느리 노릇을 해냈구나 하고 칭찬해 주셨죠. 그때부터 제 앞엔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아니, 꽃길까진 바라지도 않았네요. 적어도 평탄한 흙길 정도는 펼쳐지길 바랬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드디어 제게 마음을 열었다 생각했는데요. 그건 전부 제 오산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여전히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몸을 채 풀기도 전에 다시 어마어마한 집안일과 밭일을 떠넘기셨고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손 하나 보태주지 않으셨죠. 그때 깨달았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못 낳아서가 아니라 그냥 제 존재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거였어요.
며느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꾹 참고 인내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참는 게 마냥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요. 나중엔 시어머니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숨이 콱 막힐 지경에 이르렀네요.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이가 좀 있어서일까요? 남편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어요. 부모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 여기는 지독한 효자기도 했죠. 제가 너무 힘들다고 읍소하면 제가 무슨 대단한 불효를 저지른 사람처럼 야단을 쳤어요. 입 조심해.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사람들이 당신 불쌍하다, 우리 어머니 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다 당신만 욕하지. 누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머니 욕한대? 난 그냥 너무 힘드니까.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요즘 다른 여자들은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랴 살림하랴 시부모 봉양하랴 더 힘들게 산다고. 그나마 당신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면 되는데 다행 아니야? 다행이라니. 당신은 회사에만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알아? 5 식구 삼시세끼 챙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데 온갖 집안일에 밭일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참았다가 오줌 싸느라 요즘 방광이 다 아파. 그럼 어머니한테 말을 잘 해보든가. 당신 보면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곰같이 미련하게만 굴어. 며느리가 먼저 다가가서 애교도 떨고 그래야 어머니도 마음을 열지.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도 제 탓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랫사람인 제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였죠. 정말 시집살이를 겪어보지 않은 남자라서 할 수 있는 말이었죠. 본인은 저희 집에 가면 엄마가 버선발로 맞이하며 극빈 대접을 해주니 제 심정을 알 턱이 있나요? 결국 나중엔 저도 남편에게 입을 닫게 되더군요. 이혼할까 고민도 해봤는데요. 그러기엔 아이들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일까요? 이 아이들만큼은 온전히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또 저는 이미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경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어요. 이혼하고 과연 자식들까지 건사할 만큼 돈을 벌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군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다 핑계지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도 남편의 무심함도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시가로 들어온 지도 어느덧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낙으로 살았네요. 한 지붕 아래 살다 보니 뜻하지 않게 시부모님의 다른 면모도 많이 알게 됐어요. 가령 시아버지는 밖에선 호탕하고 대범한 사람으로 통했지만 실상은 10원 하나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지독한 짠돌이었어요. 화장실 변기도 작은 건 5번까지 모아뒀다가 한 번에 물을 내리게 했고요. 한밤중에는 절대 전등을 못 켜게 하셨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시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조강지처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비밀을 품고 있었네요. 우연찮게 그런 시어머니의 비밀을 목도하기도 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 비밀이 제 복수의 칼이 되어줄 줄은 말이죠.
어느 볕 좋은 가을날, 오랜만에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 사는 남자에게 시집간 이후로 얼굴도 잘 못 보고 살았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수영아, 잘 지내? 제부랑 애들도 잘 있고? 언니 어떡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웬걸,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동생은 대뜸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래? 너 갑자기 왜 울어, 수양아? 언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엄마가 요즘 몸 상태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래. 이미 손 쓰기엔 너무 늦었다나 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암이라고? 확실해? 네가 착각한 거 아니야? 나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지난주에 집 내려가서 엄마랑 다시 검사해 봤어. 근데 맞대, 췌장암. 이미 말기라서 손 쓸 수가 없대. 어떡하면 좋아, 언니. 불쌍한 우리 엄마. 흐느끼는 동생의 울음소리가 꿈처럼 아득해졌어요.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면서 눈앞이 뿌얘졌거든요.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멍하니 있다가 시어머니의 부름에 그제야 정신을 차렸죠. 아니, 얘가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어? 점심 먹을 때 다 되는데 밥은 다 차린 거야?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췌장암이래요. 동생이 울면서 전화했는데 저 아무래도 집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시부모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바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본 엄마는 정말 놀랄 만큼 헬쓱해졌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들었고요. 눈밑도 꺼먹고 죽어 있었죠.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심장 안끝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자마자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네요. 엄마, 다 거짓말이지? 엄마가 암일 리가 없잖아.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대체 왜 엄마가... 엄마는 그 순간에도 엄마였어요. 놀란 저를 다독이면서 애써 웃어 보이더군요. 미정아, 엄마 괜찮어. 별거 아닌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바쁠 텐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제 걱정부터 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걸로도 눈치를 줘서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습관적으로 바쁘다 하고 빨리 끊어버리는 게 버릇이 됐거든요. 그걸 생각하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너무 무신경했지? 나 때문이야. 엄마 이렇게 된 거 다 나 때문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아픈 게 왜 우리 딸 때문이야? 아이고, 그만 울어. 엄마 정말 괜찮어. 엄마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강한 척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엄마의 병증은 꽤나 심각한 상태였죠. 일단 급한 대로 수술부터 하자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웬걸, 의사가 수술 도중에 포기를 선언하고 나와버렸어요.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까지 다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고 엄마 몸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수술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수술을 안 하면 그럼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 뭐 그런 걸 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러기엔 이미 진행이 너무 돼버려서 아마 해도 부작용만 크지 별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뭘 해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게. 의사의 말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요? 그럼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우리 엄마를 죽게 내버려두라는 건가요? 당신이 그러고도 의사야?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저는 의사에게 달려들어 마구 화를 냈어요.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싫어서 늘 져주던 저로선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죠. 놀란 간호사가 달려와 저를 말렸고요. 저는 그대로 병원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네요. 허탈한 마음에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따지고 보면 병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날 이때까지 엄마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줄도 모르고 방치했던 제가 죽일 년이죠. 엄마도 자신의 상태를 아셨던 걸까요? 다음날 정신을 차리자마자 집으로 가고 싶다 하시더군요.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살겠답시고 발버둥 치다가 가고 싶진 않구나.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우리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꾸나. 엄마의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바람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동생은 엄마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때부터 번갈아 교대로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죠. 동생도 저도 따로 가정이 있어서 쉽진 않았어요. 특히 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었죠. 시집을 늦게 가서 엄마 손이 한창 필요한 조카들이 있기도 했고요. 결국 제가 주로 엄마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일시가에서는 영 마딱찮아 하는 눈치였지만 그냥 다 무시했네요. 당장 엄마를 잃게 생긴 마당에 눈에 뵈는 게 있었겠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암 환자에게 좋다는 건강식으로만 밥상을 차리고요. 항암에 좋다는 거라면 뭐든 다 구해다 먹였죠. 자연치료니 기치료니 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했네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엄마는 태어난 지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뿐인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자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네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남편이 저 대신 상주를 서서 이런저런 장례 절차를 도왔죠. 늘 밉기만 했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건 역시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시부모님도 짬을 내 빈소에 잠깐 들리셨는데요.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펑펑 눈물까지 쏟으시더군요. 아휴, 어머마. 많이 힘들지? 말 안 해도 네 맘 다 안다, 알아. 아유, 불쌍한 것. 어머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당연히 와야지. 사부인이 그렇게 가셨는데. 아휴, 불쌍한 양반. 그래도 사부인이 너 고생할까봐 빨리 떠나셨구나. 원래 노인네 병구와는 효자도 도망간다 하지 않니? 나름 호상이야, 호상. 순간적으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암 때문에 70도 안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저희 엄마가 호상이라뇨?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오르면서 눈이 확 돌더군요. 어머님, 호상이라뇨? 말 가려서 하세요. 저희 엄마 말기암이라 이렇다 할 치료 한번 못 받아보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호상이에요?
늘 네네 하며 순종하던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예상치 못한 악다구니에 깜짝 놀란 것도 잠시, 이내 저를 매섭게 노려보면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니, 같은 부모 입장에서 호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사부인 암이라고 할 때부터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괜히 다 늙은 나이에 살겠답시고 치료받으면 그 돈 다 누가 내겠어? 우리 아들이 낼 거 아니야? 넌 결혼하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지 어디 네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괜히 엄한 우리 아들만 고생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가셨으니 호상이라고 한 건데 내가 뭐 못할 말했니? 저희 엄마가 암이라는데 그 잘난 아들부터 또 걱정하신 거예요? 치료비 된다고 고생할까봐? 참 대단한 모성이네요. 나중에 어머님도 병 걸리면 괜히 자식들 고생시키면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일찍 돌아가세요. 그럼 제가 호상이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아셨어요? 뭐야? 이게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너 지금 나더러 빨리 죽으라는 거야?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심하게 말하긴 했어요. 하지만 먼저 시작한 건 시어머니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모욕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분노해서 홀로 씩씩대는 사이 시어머니는 펑펑 울면서 남편을 찾았어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 일러바치니 순식간에 또 저만 못된 며느리가 되고 말았죠. 남편은 이번에도 제 편을 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병 걸리면 일찍 죽으라니. 당신 지금 장모님 돌아가시고 힘든 건 아는데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님이 먼저 우리 엄마 가지고 호상이네 뭐네 했다고. 우리 엄마가 호상이야? 어떻게 암 걸려 죽은 게 호상이야? 당신 위로하려고 좋게 얘기하려다 실수하신 거잖아. 그걸 꼭 같이 되받아 쳐야겠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어머님 문제에 관해서만 아주 이해가 하해와 같이 넓어지지. 어쩜 이런 순간에도 어머님 편을 들 수가 있어?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긴 해? 시어머니의 막말에 격양된 감정에 남편이 불을 붙였어요.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남편을 향해 마구 쏘아붙였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언성을 높였죠. 결국 동생과 제부가 뜯어말리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됐네요. 순식간에 저희 부부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게 됐고요. 그건 엄마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풀어질 생각을 안 했죠. 보통 한번 싸우고 나면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편이었는데 이번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혼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아졌죠. 그 사이 시어머니는 더욱더 모질게 저를 괴롭혔어요. 보란듯이 일부러 더 일을 만드셨는데요. 멀쩡한 밭을 갈아엎고 파종부터 다시 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김장철도 아닌데 배추만 100포기를 가져와 김치를 담그라는 식이었죠. 오기가 생겨 저도 우는 소리 없이 악착같이 일을 해냈는데요. 그럼 더 바짝 약이 올라선 어쩔 줄 몰라 하셨네요. 그 사이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흘렀고요. 어느새 엄마의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어머니 음력 생일과 날짜가 겹치더군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그러더군요. 올해 우리 집에 이런저런 흉한 일들이 많았잖니. 그래서 굿이라도 한판 할까 했는데 이 무당말로는 그냥 생일을 크게 지내라고 하더구나. 생일을 크게 지내라뇨?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처럼 배불리 먹이고 놀게 하래. 그래야 집안의 화기가 다 도망간다고.
평소 미신을 맹신하던 시어머니는 무당의 말대로 생일날 마을 잔치를 열겠다고 하셨어요. 생일 당일에 마을 회관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이웃들을 초대하자 하더군요. 물론 그 준비는 오롯이 다 제 몫이었죠. 고생이 불보듯 뻔했는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털끝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제가 엄마 기일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 정도는 봐주겠다 싶었죠. 네, 어머님, 분부하신 대로 할게요. 며칠 시간 잡고 준비하면 저 혼자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그날 저는 상만 차려놓고 잠시 저희 엄마 납골당에 다녀와도 될까요? 가서 인사만 드리고 올게요. 그날이 엄마 기일이라서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히 하는 표정을 지은 것도 잠시, 이내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라. 그게 뭐 별거라고. 사보인 기일이라는데 당연히 가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뒤로 저는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시어머니의 생일 잔치를 준비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다 얘기해 놓고요. 따로 회관을 빌려서 거기서 틈틈이 음식을 준비했죠. 갈비, 잡채, 호박죽, 식혜 등등 시어머니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잔뜩 만들었네요. 따로 떡과 케이크도 주문했고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손 하나 보태주지 않았죠. 마침내 시어머니 생일이자 저희 엄마 기일날이 밝았어요. 저는 일찌감치 마을 회관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생신상 다 차려뒀어요. 마을 분들 곧 오실 테니까 어머님도 얼른 가보세요. 그래, 내 옷 좀 새로 입고 가야겠다. 너도 옷 갈아입고 따라 나오렴. 네? 옷을 갈아입으라뇨? 아니, CM이 생일인데 너도 같이 가서 얼굴 비춰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럼 잠깐 인사만 드리고 바로 가도 될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노인네들 먹는 거 옆에서 시중 들고 그때그때 상 치우고 하려면 당연히 네가 있어야지. 상 차렸다고 끝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딴소리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희 친정엄마 기일이라서. 아유, 그놈의 기일. 그놈의 기일이 뭐 그렇게 큰 대수라고? 그냥 잔치 끝나고 가면 되잖아. 가서 아무리 빌어봐야 죽은 사람 안 돌아온다고. 다 헛짓거리야. 어머님, 헛짓거리라뇨. 그래도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첫 기일인데 가서 인사 정도는 드려야죠. 그럼 내 생일은 어떡하고? 마을 사람들 잔뜩 올 텐데 며느리가 없어봐. 무슨 생각하겠어? 내가 집안 단돌이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시어머니의 확 바뀐 태도에 화가 났지만 꼭 참았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겨 나왔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달려와선 제 머리채를 잡아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우악스러운 손길로 저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놔주세요. 아파요. 이 손 놓으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CM이 말에 고분고분하게 굴었어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두 눈 똑바로 뜨고 말댔고야. 너 같은 건 좀 혼나야 돼. 시어머니가 저를 끌고 간 곳은 마당에 있던 작은 창고였어요. 제가 반항할 새도 없이 그 안에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죠. 어머님, 이 문 열어주세요. 오늘 저희 엄마 기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요.
저는 문을 두드리면서 미친 듯이 애원했어요. 어느새 두 눈에선 눈물이 펑펑 쏟아졌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어요. 이따 밤에 와서 풀어줄 테니까 반성하고 있어. 차갑게 일갈하시고는 그냥 가버리셨죠. 하필이면 핸드폰도 집안에 두고 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애들도 방학이라 둘이 해외여행을 간 상태였고요. 빛도 잘 안 드는 어두컴컴한 광안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렇게 얼마나 갇혀 있었을까요?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얼른 문 앞으로 다가가 소리를 질렀죠. 밖에 누구 있어요? 여보, 당신 거기 있어? 뭐야? 당신 그 안에서 뭐해? 남편이었어요. 마을 회관에 있다가 잠깐 들른 것 같더라고요. 여보, 나 여기 갇혔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뭐? 갇혔다고? 놀란 남편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이내 자물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덜컥 문이 열리더군요. 아니, 당신 어쩌다 여기 갇힌 거야? 당신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찾았네. 오늘 장모님 기일이라 바로 출발한다며. 남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절로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어머님이 나 여기 가뒀어. 뭐? 어머니가? 내가 생일상 다 차려놓고 간다고 했더니 갑자기 가지 말라잖아. 그런다고 죽는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고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 시중이나 들라고. 그래도 내가 가겠다고 했더니 여기 가둬버렸어.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괴물 같아. 소름 끼쳐.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괴물이라니? 당신이 또 버릇없게 막 대들었겠지. 내 말이 틀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어머니 편을 들 수 있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배신감에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님 편을 든다고? 편드는 게 아니라...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매번 어머니랑 편을 갈라서려고 해? 유치하게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뭐? 유치? 당신 눈엔 이게 단순히 어머니랑 내가 편가르기 싸움하는 것처럼 보여? 또 시작이다. 어머니한텐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다녀오기나 해. 나중에 얘기하자고. 남편은 지긋지긋하다는 태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어요. 그나마 신락같이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애정이었죠. 그제야 깨달았네요. 20년간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아까울 정도로 제 남편은 쓰레기였어요. 그것도 재활용 불가능한 폐급 쓰레기였죠. 더는 못 참겠어. 우리 이혼하자. 뭐? 당신 지금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래, 이혼해. 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부인 아니고 당신 부모도 내 부모 아니야. 일단 다녀오기나 하라고? 그래, 나 우리 엄마 기일 챙기러 갈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거든. 내가 이대로 그냥 당하기만 할 줄 알아? 복수할 거야. 어머님, 절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저는 벙찐 남편을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파면시킬 복수의 칼을 챙겨 바로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죠.
도착했을 땐 잔치가 한창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 대부분이 얼큰하게 취해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더군요. 안으로 뛰어들어가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뒤늦게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어멈, 네가 여긴 어떻게?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시네요? 씩 웃으며 대꾸하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길을 피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말을 보태더군요. 아니, 수아애미 오늘 친정엄마 기일이라 하지 않았어? 그래서 새벽까지 나갔다며. 아유, 맞아. 시애미 생일상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 뭐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저를 나쁜 며느리로 꾸며대고 욕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어머님, 거짓말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차린 잔치상 제가 다 사흘 전부터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잔치상만 잘 차리면 오늘 친정엄마 납골당 다녀와도 좋다고 하셔서 제가 죽어라 차린 거잖아요. 밭일하고 집안일하고 애 키우면서 그 와중에 틈내가지고 너 그 입 안 닥쳐? 왜요? 부끄럽긴 하세요? 기껏 잔치상 다 차려놨더니 저 못 가게 창고에 가둬버린 게? 내가 널 언제 가뒀다고 그래? 얘가 어디서 거짓말을?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나 광에 가둔 거 맞잖아. 어머,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이 시애미가 그렇게 미워? 시어머니는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역겹더군요. 그래서 저는 준비해뒀던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요. 저를 광에 가둔 건 증거가 없으니까 딱 잡아떼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이장님하고 바람핀 것도 잡아뗄 순 없을걸요. 제가 이렇게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오랫동안 혼자 마음에만 품고 있던 시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마을 이장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였죠. 일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어린 침묵이 내려앉았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어요. 너 그게 무슨 헛소리야? 어디서 그런 되도 않는 망발을... 정말 미친 거야? 어르신들, 제 말 못 믿으시겠죠? 그럼 이 녹음 파일을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바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없는 틈을 타 마을 이장을 끌어들여 한바탕 즐길 때 몰래 녹음해둔 거였죠. 나중에 혹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녹음해둔 건데 설마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수어멈, 당장 그거 일 있네. 놀란 이장이 다가와서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날쌔게 피해 핸드폰 볼륨을 더욱 높였죠. 덕분에 낯뜨거운 두 남녀의 목소리는 적나라하게 마을 회관을 울렸네요. 인연이 정말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악에 바친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잠자코 있던 시아버지가 다가와 시어머니를 돌려세우고 따귀를 때려버렸거든요. 이 망할 옆였네. 내가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만 이렇게 뒤에서 이장놈하고 붙어먹고 있었어?
여보,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향해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보다 못한 이장이 다가와 말렸고요. 분노한 시아버지는 이번엔 상간남인 이장을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벌써 화내시긴 이른데? 아, 이건 마을 분들이 화를 내셔야 하나? 다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주머니에 넣어뒀던 시어머니의 통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겁에 질려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또다시 흑빛이 됐죠. 너 설마 내 통장까지 본 거야? 네, 좀 봤어요. 왜요? 그럼 안 돼요? 그러게, 왜 이장님이랑 둘이 사이좋게 마을 공금을 횡령했어요? 욕심도 정도껏 부리셨어야지. 제 말에 마을 사람들이 기겁했어요. 다들 몰려와서 앞다퉈 통장을 살펴보더군요. 그중 가장 젊은 어르신이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지금 수아애미가 한 말이 다 사실이야?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급기야 그 어르신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뒤쫓아온 남편도 벙쪄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다 그대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짐을 싸들고 친정엄마 납골당으로 향했죠. 엄마 사진을 보는데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여행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공항으로 마중 나갔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다들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난 엄마가 진작 이혼하길 바랬어. 할머니가 엄마를 좀 괴롭혔어. 맞아, 나도 누나 말에 동의해. 잘 됐어. 지금이라도 엄마 인생 살라고. 어느새 다 커버린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이 팽 돌더군요. 너무 일찍 철이 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고요. 일단 아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뭐 세간살이며 공부할 책이며 다 거기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자리 잡은 다음에 금방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아이들에게 꼭 다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혼자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했죠. 그러던 중에 남편이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저를 탓하기 바쁘더군요. 당신 어머니가 그런 짓 하고 있는 걸 알았으면 말렸어야지. 그걸 증거로 남겨놨다가 이 사달을 버려? 지금 당신 때문에 마을 전체가 아주 난리가 났어. 아버지는 들어두시고 어머니는... 남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어머니와 이장을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더군요. 아예 마을 대소사에 끼워주지도 않고 따돌리고 있고요. 시골에서 공동체 생활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마을에서 따돌림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 부모님 이혼하게 생겼어. 알아? 잘 됐네. 뭐? 잘 됐다고? 그러게 진작에 처신 바로 하지 그랬어. 뒤에서 다른 남자랑 붙어먹고 마을 공금 횡령하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어머니 얼마나 못돼 처먹은 여잔 줄 알아?
하나뿐인 며느리가 친정엄마 기일 때문에 하루 자리 비우는 것도 싫어서는 광에 가두는 게 제정신이야? 근데 그런 여자보다 더 나쁜 게 당신이야. 그 와중에도 지 엄마랍시고 싸고 드는 꼬라지하군. 지 부모가 그렇게 귀하면 남의 부모도 귀한 줄 알아야지.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냐고? 아니,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뭐 가짜로 이혼하자고 한 줄 알았어? 난 진심이거든? 참나. 당신이 나랑 이혼하면 뭐 어쩌게? 뭐 해 먹고 살 건데?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지. 그래, 어딘 마음대로 해봐. 나도 당신 같은 여자 필요 없으니까. 남편은 씩씩대면서 그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편으로 이혼 서류를 보내자 바로 도장까지 쾅 찍어선 보내주더군요. 그동안 참아온 세월이 허무할 만큼 참 쉬운 이별이었네요. 남편 앞에선 큰 소리 쳤지만 사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건 사실이었어요. 급한 대로 막일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뜻밖의 귀인이 나타났어요. 바로 제 동생이었죠. 갑자기 저를 찾아와선 5천이라는 큰 돈을 건네더군요. 이게 뭐야?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 그동안 알뜰살뜰하게 모은 거야. 엄마 돌아가시면서 나온 보험금도 다 언니가 가져. 난 필요 없으니까. 됐어.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그런 게 어딨어. 이 돈도 가져가. 그냥 받아. 언니가 나 대학까지 보내줬잖아. 그 은혜 이제 그만 갚아야지. 언니가 어릴 때 학교도 관두고 죽어라 일하는 동안 난 편하게 집에서 놀고 먹다가 대학도 갔는데 그게 계속 마음의 빚으로 남았었어. 이제야 갚게 되네. 거듭 사양했지만 동생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동생의 돈에 엄마 보험금까지 받았고요. 그걸로 동생네 집 근처에 집을 구하고 작은 식당도 차렸죠. 20년간 시가에서 한여 취급받으면서 잘하는 거라곤 음식 솜씨밖에 없었거든요. 처음엔 파리만 날렸는데요.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갔고요. 운 좋게 방송도 몇 번 타면서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기 시작했어요.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이 된 거였죠. 덕분에 통장에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찍히기 시작했고요. 몇 년 안 돼 아이들도 데려올 수 있었네요. 그 후로 시간은 말 그대로 패가망신했어요. 외도한 게 들통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바로 버림받았고요. 전 남편과 같이 둘이 살다가 최근에 병원에 들어갔어요. 듣기로는 위암이라 하더군요. 늦게 발견한 데다 위치도 안 좋아서 수술도 항암도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만큼 마냥 통쾌하지만은 않았어요. 좀 씁쓸했죠. 이 전 남편이라도 정신 차리고 부양을 해야 할 텐데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지독한 효자였던 사람이 제가 없어지고 나자 천하의 불효자가 됐더군요. 바로 다른 젊은 여자랑 재혼을 하나 싶더니만 그 여자한테도 얼마 못 가 이혼당하고요. 주식에 푹 빠져 있다가 집도 절도 다 날려버렸어요. 사채비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지금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죠. 반면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자한테 한번 크게 대여서 그런지 여직 혼자인데요. 이 독신이라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펑 나쁘진 않아요. 자식들도 다 커서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있어요.
큰딸은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아들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얼마 전에 결혼도 했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싹싹하고 경우 바른지 몰라요. 제게도 참 잘한답니다. 아들이 저와는 달리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며느리가 지금 임신 중인데요. 올해 겨울에 태어날 손주 녀석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답니다. 벌써부터 신발이며 옷이며 선물을 한가득 사뒀어요. 운영 중인 가게 매출도 순조롭고 식구들도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다 건강하고 더는 바랄 게 없는 삶이에요. 앞으로도 딱 이만큼만 안온한 날들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